이전에 감염이 됐으면 유출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의심 아닙니까? 저도 뭐 지금 SK텔레콤 쓰고 있지만 일단 뭐 유심 교체를 해야 되는지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 동영상 부장 운식입니다. 오늘은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SK텔레콤의 이 해킹 사고. 또 추가로 좀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은데 오늘 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IT부의 성영광 부장님 그리고 박은비 기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SK텔레콤 해킹 사고 일단 뭐 간략하게 개요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SK텔레콤 전산망에 비정상적인 패턴이 감지된 게 지난달 18일입니다. 그 다음날 SK텔레콤이 유심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걸 확인하고 키사,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유출 정보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확인 결과 9.82GB 용량으로 사실상 전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9.82 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거의 뭐 가입자 정보 거의 전부 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그리고 유심 관련 정보들을 포함해서 21종인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런 가입자 신상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SK텔레콤이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과기정통부 행정지도에 따라서 SK텔레콤이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고 유심 보호 서비스와 비정상 인증을 차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유심 교체 작업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심 제보 물량이 부족해서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대기자만 601만 명에 이르는데요. 유심 교체를 마친 287만 명보다 2배 넘게 많죠.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해킹 원인 등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SK텔레콤 쓰고 있지만 좀 걱정이 되면서도 뭐 별일 없겠지 하고 좀 무덤덤한 게 대부분인데 일단 뭐 유심 교체를 해야 되는지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간 합동조사를 1차가 있었고 2차 추가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해커들이 이 악성 코드를 심은 게 3년 전에 있었다면서요.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악성 코드가 설치가 처음 된 게 2022년도라고 특정했습니다.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전체 리눅스 서버 3만여 대 가운데 총 23대, 25종의 악성 코드가 몰래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2차 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악성 코드를 조사단이 확인해 보니 2022년 6월 15일 최초로 설치됐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해커가 이제 3년 전에 이미 이른바 침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전에 정보가 SK텔레콤은 유출이 안 됐다고 했지만 이전에 감염이 됐으면 유출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의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박 기자가 설명을 했듯이 이미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9.82기가 용량의 유심 관련 정보는 2022년 6월 누적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정보는 추가로 발견된 이번 2022년도에 심어진 악성 코드는 아닌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악성 코드가 어느 서버에서 발견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은데요. 단말기 식별 번호라고 있습니다. IMEI 정보라고들 흔히 얘기들 하고요. 성명, 주소 같은 개인 정보들이 함께 임시 저장된 서버였다고 합니다. 그 단말기 식별 번호가 왜 중요하냐면요.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외부로 알려졌을 때 복제폰 제작 우려가 좀 상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정부조사단의 1차 조사 발표 당시에 이 IMEI 그러니까 단말기 식별 번호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복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100%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정보가 이 정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 조사 시점에 민간 합동조사단이 들여봤더니 이 임시 서버에 총 29만 건 가량의 단말기 식별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임시 서버에 저장된 29만 건의 단말기 식별 번호가 저장돼 있었는데 실제 그 해커가 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됐느냐?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SK텔레콤이 그 로그인 기록을 남겨져 있는 2024년도죠. 작년 12월 달까지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그 이전에 그러니까 SK텔레콤이 로그 기록이 없었던 시기 그 이전에 있었던 그 IMEI 이때 번호가 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 정보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SK텔레콤 해명에 따르면 이 회사가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2022년 6월부터 가입자의 불법 유심이나 불법 단말기 복제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회사에 접수된 고객 민원 39만 건도 전수검사했을 때 추가 유출은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단말기 식별번호 IMEI 정보가 설령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단말 복제는 단말기 제조사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망에 접속할 때는 이동통신사의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제품 피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일단 설명 주셨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데, 자 정부 발표나 SK텔레콤 말대로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 지금 시행 중인데, 그럼 좀 100% 안심할 수 있는 건지 이 SK텔레콤 가입자라면 현재 이제 전부 이 서비스가 가입 완료돼 있거든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가입돼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 좀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해커가 아직까지 어떤 정보까지 수집했는지를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나 SK텔레콤 설명대로라면 인증 정보를 다 안다고 해도 복제폰을 만들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제폰 접속을 잡아내는 SK텔레콤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 이 모니터링하는 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고 또 복제폰 피해가 있을 때 100% 책임을 지겠다고 SK텔레콤이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아무래도 유심을 교체하거나 유심을 재설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심 재설정은 유심을 교체하지 않아도 유심 내 인증 정보 등 일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해서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빨리 어서 둘 중에 하나는 연락하고 하시는 게 교체를 좋을 것 하든지 같습니다. 리셋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해킹 사고를 두고 이게 단순히 이 가입자 정보를 빼내서 돈을 뭐 정보를 넘겨주고 돈 받고 팔아먹고 이런 수법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 요즘 통상적으로 기업을 해킹하는 그런 피해 사례들 대부분 보면요. 주로 금전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 기밀 정보나 고객 정보를 미끼로 기업을 협박하거나 아니면은 다크웹의 정보를 내다 팔아버리죠. 그러나 이번 SK텔레콤 공격 사례를 지금 지켜보면 특별히 금전적인 이득을 노렸다기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협박 자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정보 유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신고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보들이 빼내고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가치 있는 정보가 아직은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 금전적 취득을 아니면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 고객 정보가 아니라 통화 기록 등 다른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통신사가 갖고 있는 서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해커들 입장에선 상당히 고급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 매달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락처, 주소 데이터, 신용카드 정보 등이 항상 최신상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보다 오히려 통신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훨씬 고급 정보죠. 살아있는 계좌니까. 그렇죠. 이 정보뿐만 아니라 유심 정보라든가 단말기 식별 정보, 위치 정보, 문자 수발신 정보 이 각각의 메타데이터가 신상 정보와 매칭이 된다면
언제 어느 번호와 몇 시간 동안 어느 곳에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또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모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설명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건데. 자, 그럼 이게 유심복제와 거의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서버에 있는 정보들을 물리적으로 빼냈다 손 치더라도 기술적으로 그걸 조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 통화 기록 등의 데이터는 통신사에서 암호화되는 정보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그걸 빼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는 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제 통신사 관계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소설이라는 표현까지 좀 쓰거든요. 근데 따져봐야 될 것이 해커가 적어도 3년 이전에 은밀히 서버에 침투를 했고 서서히 이곳저곳 서버들을 하나씩 점령해 들어가면서 악성 코드를 심어왔던 것 자체가 상당히 이런 고급 정보들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사이버 공격 수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들이 보안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공격들을 지능형 지속 공격, 즉 APT 공격의 전형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표적을 미리 정해놓고 아주 오랫동안 은밀하게 서서히 침입을 한 다음에 정보들을 몰래 빼나가는 수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고도의 실력을 갖춘 전문 해킹 그룹의 소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뭐 전화번호나 뭐 주소 같은 게 빠져가지고 네. 누구한테 이제 뭐 그 광고 대행사라든지 뭐 이런 데 좀 넘기고 돈 받고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전략적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실제로 무엇을 노렸는지도 좀 계속 수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아, 그럼 끝까지 좀 네. 수사를 해봐야 좀 알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네. 자, 통신사 이 내부 정보를 단순히 이제 가입자 정보로 생각해서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 정부 차원에서 이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지금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작년에 현지 통신사 9곳이 솔트 타이푼이라는 해커 조직의 공격을 받아서 통신 기록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FBI는 해커 수배를 위한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10,000,000를 지급하겠다고 현상금까지 제시했는데요. 이 때문에 통신사 정보를 국가 안보적 관점으로도 봐야 한다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국회 가방위가 통신사 기지국뿐만 아니라 운영 서버를 국가 기반 시설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요. 정부 차원의 보안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무엇보다 하루라도 이 휴대전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만큼 우리의 필수 생활 장비입니다. 이 휴대폰에 대한 보안, 그리고 불안한 이런 국민 불안들이 빨리 해소되는 방향으로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이 우리 국가 사이버 보안 체계는 좀 안전한지, 어떤 누수 현상은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SK텔레콤 이 해킹 사건과 관련된 지금까지 좀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 건지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